안녕하세요. 중3 송진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시대를 관통하는 명작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민주주의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즉 설득입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설득의 기술에 대해 남긴 책인데요. 수사학이 무엇일까요? 범죄를 수사할 때 쓰는 학문일까요? 아니죠. 수사학을 라틴어로 하면 아르스 베네 디켄디라고 합니다. 아르스는 기술을, 베네는 잘을 뜻하고 디켄디는 말하다를 뜻합니다. 말 한마디로 하면 말을 잘하는 기술과 설득임을 뜻하죠. 말을 잘한다는 건 시적으로 꾸며서 말하는 표현의 기교일까요? 수사학은 문학적인 부분보단 정치적 영역에 가깝습니다. 수사학은 연설가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의회에 모여 법과 정책을 말했는데요. 이럴 때 필요했던 기술이 수사학이었기에 수사학은 직접 민주정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설가의 기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휘될까요? 연설가의 기술은 대중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설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달랐는데요. 수사학은 설득의 기술이 아닌 속임수나 아텀, 즉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밝혔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수사학이 잘못 사용되면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고 사회적 진리를 일그러뜨릴 수 있지만 수사학이 잘만 무장되고 올바르게만 쓰인다면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그래서 이 국가를 잘 지킬 수 있고 개개인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수사학을 철학적으로 연구했죠. 플라톤과 그와 쌍벽을 이룬 이소크라테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철학적으로 수사학을 정립했습니다. 설득의 성립 원인과 이유를 고찰하는 이용적 측면을 강조했죠. 이제 설득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임한할 때 그 법이 가져다줄 새로운 세계를 대중에게 그려주는데요. 대중연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청중에게 가상의 세계를 제시하는 셈이죠. 연설가가 그려준 새로운 도시국가 속에서 내가 하나의 시민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수사학이 대체로 말하는 것이 연설인데, 연설은 새로운 세계를 말로써 그려주고 그 세계에 들어와 살 것을 권유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사학, 즉 설득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일까요? 수사학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연설과 말을 듣는 청중, 연설가의 말, 설득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청중 속이죠. 즉 청중을 잘 분석하면 설득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성적인 요소 로고스, 감성적인 요소 파토스, 품성이라고도 불리는 인격적 요소 에토스, 이걸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면 설득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로고스 부분을 보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말이에요. 사실과 논리에 부합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이죠.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대로 하기 싫어, 이런 경우죠.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은 하지 못하겠는데 저 사람의 평소의 행실을 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입니다. 설득이 되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중요한 것이 에토스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옳은 길만 갔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뢰할 만해 하면 우리가 설득이 된다는 거죠. 설득이 이루어지려면 로고스가 1차적으로 충족이 되고 에토스적인 요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저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 지금 피곤해, 기분이 별로야, 우울해, 이런 감성적인 것이 로고스와 에토스의 설득이 됐더라도 청중의 감성, 파토스를 설득하지 못하면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중의 감정이 어떤지, 어떤 기분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영혼의 3요소가 조화롭게 갖춰져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연설가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자신의 삶의 행적과 품성, 다른 사람의 신뢰를 높이며 자신은 말대로 하면 이러이러하다며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겠죠. 청중의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론에선 청중의 관심을 주제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죠. 청중이 연설가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중의 관심과 호감을 샀다면 본론을 시작합니다. 연설에서 본론이 끝났다면 연설의 마지막에는 한 마디를 덧붙이라고 말합니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과 청중에게 희망이나 공포를 불어넣어줌으로써 행동하게 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의 요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3요소인 게 보이시나요? 서론은 품성이라고 불리는 에토스, 본론은 이성적 요소 로고스, 결말은 감성 파토스. 학교에서 배우는 글쓰기 요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구성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기초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설득을 잘 당하시나요? 혹은 설득을 잘 하시나요? 우리는 설득을 당하고 설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설득당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설득을 당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며 설교 말씀에 설득당해 되새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쪽으로 설득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의 말씀처럼 대중들은 잘못된 이들의 말에 설득당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며 사도행전 5장 40절처럼 주의 일은 하는 이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처럼 안티오기 이코니움에서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경우도 있었죠. 또 우리는 어떤 때에 마귀에게 속아 설득당해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간다고 뭔가 믿을만 하다며 함부로 모든 말을 믿고 설득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성경대로 판단하며 골라들어야 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 설득당했다면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음에 되새기며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을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라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구령자라면 복음을 통해 지옥으로 갈 죄인들을 설득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에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능력을 요하기도 합니다. 설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바울은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라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른 이들을 설득시켰고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연설한 것이죠. 우리에겐 설득하기 위해 훌륭한 연변이, 내 품성이, 듣는 이의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마음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내게 훌륭한 언변이 없더라도 구하면 주시는 주시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득을 당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설득시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오는 빌라도와 같이 설득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설득을 잘 당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이에 설득은 왜 당하는지, 듣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 것인지 궁금해져서 설득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고 가장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선택함으로써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설득에 있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하기 방법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때에 설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서 유용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또한 유용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얻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상이나 도서관에도 구비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며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디도서 1장 9절.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송채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시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시계가 있어요. 여기 제 손목에도 있고 여러분도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벽 뒤에만 봐도 시계가 걸려있죠? 저는 오늘 이러한 시계에 대해서 시계란, 시계의 역사, 시계의 종류, 시계의 목적, 우리에게 시간을 이라는 순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재는 기계 장치의 총칭입니다. 시계라는 말은 시계를 뜻하는 일본어 도케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도케이는 고대 중국의 해시계의 하나의 종류인 토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음 시계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시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보자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시계,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계는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의 시작. 시계의 시작은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해시계인데요. 나무 막대기의 그림자의 각도로 시간을 알아내는 물건입니다. 이 해시계는 만든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기상 고대 바빌론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해시계는 밤이나 흐린 날은 시간을 감측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 물시계가 발견되게 돼요. 물시계는 물이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용기로 일정한 물이 떨어지게 하면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물시계는 시간이 정확히 언제다라는 걸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들어가서 중량시계라는 것이 발명되게 돼요. 중량시계는 무게추가 낙하하면서 무게추가 달린 드럼이 회전하면 그 회전의 기어 장치로 지침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중량시계는 대부분 시계탑이나 교회의 종에 사용되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진자시계라는 것이 발명되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진자의 등원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진자시계도 같이 발명되게 되었어요. 진자시계는 흔들리는 무게인 진자를 시간 기록 요소로 사용하는 시계입니다. 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되게 되었어요. 이 기계식 시계의 발명이 현대 산업화에 한 정점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계의 작동에 필요한 동력을 기계장치에서 얻어 움직이는 시계를 기계식 시계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어요. 다음은 시계의 종류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시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류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용 시계로 분류되는 벽시계와 궤종시계가 있어요. 벽시계는 저 뒤에도 있고 궤종시계는 큰 회사나 아니면 또 특별한 건물이나 가정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이 두 시계는 휴대하기 불편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통 회사나 가정, 학교에서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휴대용 시계입니다. 휴대용 시계는 말 그대로 휴대하기 편리한 시계입니다. 그만큼 크기가 작다는 소리죠. 휴대용 시계에는 손목시계와 회종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시계입니다. 스마트 시계와 디지털 시계가 있는데요. 이 두 시계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시간을 본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발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시계인데요. 대형 시계에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로는 홈플러스에 달려있는 커다란 시계가 그 이 종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스마트폰, 타블렛 등 전자기기가 오늘날 시계의 대체품으로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 하나를 소개해보자면 그라프 다이아몬드에서 출시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시계예요. 할루시네이션이 환각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할루시네이션은 여성용 시계로 만들어진 것인데 펜시컬러 다이아몬드 110캐럿이 박혀있는 시계입니다. 이게 5,500만 달러, 하나 약 625억에 달한다 그래요. 다음 시계의 목적입니다. 시계는 오늘날 20세기부터 현재까지 패션 아이템의 한 종류로 정착되었어요. 시계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 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시계가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가 있듯이 시계라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자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특히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어느 날에 보고 그 시험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만약에 시험
언제 보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아까워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시계는 눈금이 없는 시계와 같습니다. 즉 그 시간이 지금 현재의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소리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눈금이 없는 시계에서 12시가 땡 하고 울리며 세상이 끝나는 시간,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도 저 뒤에 벽시계도 심지어 핸드폰에 있는 시계도 아까처럼 엄청 비싼 시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는 그 시계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중대한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일 수도 있고 1분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분 1초를 살아가는 동안 그 1초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그 아까운 시간 하나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쓰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1 조선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나눗금 주제는 법의학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법의학자의 정의, 법의학자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또 과거의 법의학, 현재의 법의학을 비교하고 또 분석해보면서 또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영적 적용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의학입니다. 법의학이란 무엇일까요? 법의학이란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법의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법의학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부검하여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고 또 혈액형 검사나 DNA형 검사로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일, 또한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 사고에서는 유족들에게 흩어진 시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과거의 법의학입니다. 절대 과거의 법의학이라고 해서 퇴보된 과학수사 기술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과학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중 3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초액입니다. 물과 식초를 섞은 것으로 범행 도구에 발라 달구면 혈흔 자국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은비녀법입니다. 은비녀법은 독살일 경우 시신의 목구멍이나 항문에 은비녀를 넣었다 꺼내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은비녀가 만약 검은색이 될 경우 그 사람은 독살일 경우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개법입니다. 반개법은 시신의 목구멍에 백반을 넣었다가 꺼내 닭에게 먹이는 방법인데요. 만약 그 사람이 독살일 경우 그 백반이 독에 묻어 그 닭에게 먹였을 경우 닭은 죽습니다. 이러한 3가지 과거의 놀라운 과학기술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과학수사 기술이 퇴보되지만은 않고 현명하게 그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거의 과학수사 기술을 담은 책을 흠신서가 있는데요. 조선순조 22년 유배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하며 기록한 수사일지입니다. 저자는 정혁욱입니다. 흠신서의 흠자는 조심할 흠자를 써서 모든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바르게 판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으로는 1장 경사유의, 2장 비상전초, 3장 의율차례, 4장 상형추의, 5장 전발무사 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현대의 법의학입니다. 과거의 법의학이 이렇게 현명하게 수사했는데 이렇게 발전한 현대의 법의학은 어떨까요? 현대의 과학수사 기술 중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미놀 화학 반응입니다. 루미놀은 철과 반응하기 때문에 범죄 현장 등에서 혈흔을 감식하는 데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곤충학입니다. 곤충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과거에 있던 과학수사 기법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더욱더 발전하여 죽은 시신의 죽은 날짜나 정확히는 죽은 시간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 체내의 변이 중 유전 질환과 관련된 변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DNA, RNA, 염색체, 대사물질 등을 분석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문 채취입니다. 지문 채취는 전용 센서를 이용해 지문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4가지 발전된 현대 과학수사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현명한 과학수사 기술보다 더욱더 발전한 것을 눈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현대의 과학수사 기술 중 루미놀 화학 반응을 이용한 수사를 해결한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명 부천 영화학대 사건인데요. 약 3개월 된 아이를 폭행한 부모를 처벌하는 내용을 가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던 도중 수사자의 머리에는 스치는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루미놀 용액을 이용한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면바지 17개 부위 중 16개 부위, 배냇 저고리 6개 부위, 베개에서의 8개 부위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발전된 과학수사 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을 더욱더 정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적 적용 주제를 저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학자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움으로 모든 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저의 나눔꾼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